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이런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또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틀간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어떤 공식 프로그램이 물론 내일도 있긴 하겠지만 여러분들과 이제 이런 우리 교수님들과 박사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지막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오히려 이 기회에 여러분들이 어떤 궁금했던 점을 오히려 더 많이 알 수 있는 시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지원서를 쓸 때 아마 이제 젊은 과학자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이런 걸 아마 작성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어떤 공통된 주제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정리를 해서 오늘 각각의 우리 참여하신 교수님과 박사님들께 질문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남은 시간에 대해 이제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혹시 어떤 분야라든지 또 오늘 공통된 주제에 또 다른 질문거리가 있으면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의 이제 어떤 공통된 주제를 10가지를 뽑아봤어요. 그래서 그 공통된 10가지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우리가 시간을 갖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중에 하나가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궁금한 것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많은 과학 분야 중에 해양학자라는 진로를 선택하게 된 계기와 대학원에 진학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그래서 이 질문이 되게 많았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물론 나중에 향후 연구자의 길로 가고 싶은 분들도 되게 많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쨌든 뭐 대학원이라는 것도 진학을 해야 되고 또 여기 계신 우리 교수님들하고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졸업을 하고 어떻게 보면 직장을 얻은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쉽게 좀 이야기하는 자기 경험담을 이야기해 주실 것 같은데 우선은 이제 제 바로 옆에 계신 김민경 교수님께서 우선 차례대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북대학교에서 올 9월부터 해양화학 강의 담당하고 있는 김민경입니다. 일단 저는 해양학과를 나온 건 아니고요. 학부 때 전공은 사범대학에서 지구과학 교육을 전공을 했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공지를 보고 신청해서 참여를 하고 이런저런 활동을 하면서 좀 이렇게 여러 가지 경험의 폭을 넓히시는 게 굉장히 좋다고 굉장히 훌륭하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학부 때 저도 그냥 뭔가 성적을 맞춰가지고 사범대학을 진학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교생 실습이나 이런저런 틀에 짜여진 수업을 듣기만 하는 거는 조금 재미가 없는 것 같아서 한 2학년 정도에 제가 해양학과의 교양 수업으로 바다의 신비라는 수업을 듣게 됐었는데요. 그 전까지 저는 사범대학 커리큘럼이 사실은 조금 지루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저 교육공학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배우는데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교수님께서 어느 날은 본인이 필드트립 갔다 왔던 사진들을 쫙 보여주고 뭐 연구 결과 같은 것들 슬라이드를 그때는 뭐 100% 이해를 하지는 못했지만 쫙 보여주시는데 되게 멋있게 사신다, 저런 일을 좀 배우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그때가 아마 제 인생의 첫 터닝포인트로 좀 해양학이라는 학문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시점이었고요. 그 후에 저는 근데 이게 제가 해양학이나 지질학 이런 자연과학의 연구를 하고 싶은 것인지 특별하게 해양학을 하고 싶은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서 제가 전남대학교를 나왔는데 그 당시에 근처에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여름방학 인턴 같은 활동들을 선전을 하고 있어서 저는 그런 인턴십에 참여를 해보면서 좀 내가 지질학에 관심이 있는지 해양학에 관심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하다가 좀 해양학 쪽이 재미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른 대학의 여러 해양학 전공 교수님들에게 메일을 보내서 이런저런 관심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게 됐고요. 대학원에 진학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된 큰 계기 중에 하나는 그렇게 컨택을 했던 지금 제 박사 지도 교수님께서 대화를 나눠봤는데 굉장히 젠틀하고 좋으신 분이었어요. 근데 저는 연구 자체의 흥미도 중요하지만 내가 앞으로 석사, 박사를 연구하면서
뭐 5년, 10년 정도 계속 이 사람과 부대끼고 살아야 된다면 그분의 인성이나 이런 저랑 잘 맞는 성격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서 저희 교수님한테 좀 확신을 많이 얻었던 것 같고 그쯤에서 저에게도 너 남극 한번 갈래? 이런 제의가 들어오기도 했어서 그냥 그때가 딱 결심점으로 해서 대학원 연구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네, 김민경 교수님도 그러면 지도 교수님과 똑같이 다른 학생에게도 그렇게 이 교수님한테는 인성이 훌륭하구나 그런 교수님이 되기를 좀 희망합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인태 박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하게 되셨는지. 안녕하십니까. 사실 제가 앞에 얘기하는 게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저는 그 해양학과라는 진로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좀 부끄러운데요. 저희 학부를 다닐 때 저는 이제 지구과학과를 다니고 있었는데 선택할 2년을 마치고 선택할 기회가 있었어요. 대기과학과, 지질학과, 해양학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저는 그때까지도 많은 대학생들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별하게 어느 진로를 해야겠다라는 확신이 없었어요. 근데 대기과학으로 저희 동기들의 반이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지질학과로 또 동기들의 반이 빠져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총 40명의 학부생 중에 5명만 남았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공부를 잘하지 못하니까 나는 해양학과를 가야겠다. 사실 좀 부끄러운 얘기기는 해요. 여기 좀 공부 못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지금 와서 그 생각에 큰 후회는 안 하는 게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바다는 우리 지구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너무너무 넓은 공간인데 해야 할 것도 많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게 우리나라의 해양학의 커뮤니티가 그렇게 넓지 않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누군가에게는 할 일이 꼭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남들이 선택하지 않는 길을 고르는 게 지금은 조금 나에게는 약간 도움이 될 수도 있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원에 진학해야겠다고 결심해야 되는 순간은 어느 시점이었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학부를 다니면서 여기저기 연구실에 많이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주변에 제가 형들을 많이 좋아해서 이 형 따라서 너 우리 실험실에 와가지고 잠깐 아르바이트 좀 해볼래? 근데 되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대학생한테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을 시키겠어요. 근데 그런 데를 다니면서 이 연구실도 가보고 저 연구실들을 가보고 물론 이제 여러분들 주위에 어른들도 계시고 지도 교수님들도 계시고 진로 상담할 수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가장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게 바로 위에 있는 형들 선배님들이거든요. 그래서 주위에 좀 저한테 잘해주는 몇몇 선배님들이 연구실을 가봤는데 생각보다 대학원이라는 곳이 좀 딱딱하고 공부만 할 것 같고 지도 교수님이라는 분께 매일 혼자 할 것만 같고 그런 공간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재밌는 일들을 많이 하고 신기한 것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저 선배들을 따라서 대학원에 한번 가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들도 여기에 훌륭한 연구를 하고 계신 교수님들과 박사님들 계시니까 좋은 멘토의 그런 말을 들어서 오늘 또 그렇게 선택하시는 분이 또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 개인적으로 김인태 박사 선배가 저거든요. 실험실. 그러면 저가 좋아서 온 거네요. 그때 저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네. 이거 오늘 이런 자리 거짓말 하면 안 되는데. 물론 영향을 줬던 많은 선배님들이 계시고 김태훈 교수님께도 많은 걸 배웠어요. 대학원을 가야겠다라고 결심을 했던 선배님들은 이분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누군가에게나 꼭 배울 거는 있으니까요. 네. 저는 지금도 참 좋아. 네, 인생을 가르쳐 준 걸로.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박재영 박사님께서 어떻게 선택을 하시게 되셨나요? 예, 반갑습니다. 우선 저는 사실 고등학교 다닐 때 물리를 좀 좋아했었어요. 물리를 좋아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유체역학은 다루지 않거든요. 근데 그때 어린 마음에 뭔가 유체역학하면 멋있어 보였어요. 뭔가 유체역학 하고 싶다 했는데 사실
그거를 타겟으로 제가 딱 그거에 맞춰서 들어가진 않았고 사실 이제 수능 점수에 맞춰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한 1, 2년 방황을 하다가 그래도 내가 유치역학은 좋아했지, 뭔가 하고 싶어했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군대를 갔던 것 같아요. 군대 가서 한 3경 정도 됐을 때 그때 제 옆에 있던 김대 박사님이 저랑 동기인데 김대 박사님이 연구실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순간 너무 부러운 거예요. 와, 나는 여기서 지금 머리 빡빡 밀고 이러고 있는데 아, 내 동기는 연구실에 갔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되게 약간 충격 아닌 충격도 받고 너무 부럽고 멋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제대하자마자 제가 관심 있어 하는 유체역학을 다루는 해양 물리 전공 쪽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됐죠. 거기에 그 수업을 듣게 되면서 교수님하고도 알게 됐고 그러면서 운이 좋게도 인턴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해 여름에. 그래서 대학원 생활도 이렇게 엿볼 수 있게 됐고 그러면서 해양 물리 제가 들어갔던 그 연구실은 관측하는 연구실이었거든요. 아까 김민규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바다에 나가서 뭔가 일을 하고 데이터를 직접 수집을 해서 그걸로 연구를 하는 게 뭔지는 몰랐는데 정말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 대학원 인턴 들어간 이후로는 난 그냥 이거 계속 하고 싶다 라는 생각으로 전공도 선택하고 대학원도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게 저도 기본적으로 수학, 물리 이런 것도 좀 관심이 있었던 것도 있었고 그리고 저는 사실 연구실 안에만 있는 건 좀 제 스스로 좀 답답했던 것 같아요. 외부 활동, 바깥에서 이렇게 바다를 본다든가 산을 오른다든가 이런 걸 좀 좋아했던 거랑도 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그래서 지금도 매해 이렇게 배를 이제 여러 번 타게 되는데 이게 약간 지금은 어떤 느낌이냐면 연구실에만 있으니까 좀 나가고 싶다. 딱 이럴 때 이제 배도 타고 집도 하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저는 해양학을 선택하는 것이 나에게 되게 잘 맞은 선택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재영 박사님은 어쨌든 어떤 친구의 역할이 또 컸네요. 우리 김인태 박사님은 충격적인 입학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나도 저 친구만큼 잘할 수 있는데 이런 마음으로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런 타입은 아닙니다. 네.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좀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어쨌든 얘기하니까 좋은 관계로 어쨌든 했다는 거. 네. 우리 정세영 교수님께서는 어떤 계기로 이렇게 해양을 하시고 대학원을 하시게 됐는지.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번에 9월달에 여기 전남대학교에 임용된 장세현이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대학교를 들어가기 전부터 그 선택을 하는 순간에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해서 갈팡질팡한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때도 여러분들 이과를 가야 할지 문과를 가야 할지 저 같은 경우는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그래서 처음에 이과를 골랐다가 다 마무리가 되는데 다시 그 선생님께 문과를 간다 했다가 다시 이과 간다고 반복해가지고 혼났던 적이 있을 정도인데 그래서 그렇게 어떤 딱 해양이라는 것을 딱 해야겠다는 그런 애초에 그런 것은 없었지만 저는 생물을 엄청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대학교 들어갔을 때도 생명과학부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여기 지구환경과학부 안에 이제 생물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선택을 해야 하는데 제가 먼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갈팡질팡하고 선택할 때 어떤 걸 하면은 그게 혹시나 내 인생에서 돌이킬 수 없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제가 많이 했었는데 결국에는 뭘 선택해도 그 안에서 길이 있어서 그냥 과감하게 선택을 하면은 된다는 걸 느꼈고요. 그리고 이제 생물을 공부를 하는데 생명과학부를 가지 않고 이제 해양에서 생물을 하려고 생각했던 거는 조금 전략적이었습니다. 아까 김인태 박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생명과학부의 그런 생물을 다루는 것보다 우리 해양 쪽에서 생물을 다루면 할 건 많은데
상대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적다 보니까 길이 참 많더라고요. 기회도 많고 그렇게 해서 해양 생물을 처음에 들어왔을 때부터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했었고 그리고 대학원을 이제 들어가는 경우는 이제 생물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으니까 저는 조금 이를 때 2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이제 인턴 생활을 연구실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해서 한번 경험은 어떤 건지 시작을 해보려고 했었는데 이제 가서 이제 그 지금의 지도 교수님과 그게 잘 맞아가지고 학부 때부터 조금 더 미리 연구를 아주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저에게 주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논문도 실험도 하고 학부 때 논문을 직접 써서 출판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학회들을 가다 보니까 학회에 가서 내가 연구한 결과들을 발표를 하고 또 이제 그런 것들을 알아주고 하는 그런 거에서 오는 뿌듯함이 정말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따가 다른 질문에서도 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아마 학부 때는 우리가 지식을 배우잖아요. 책에 있는 거를. 근데 이제 대학원 때 와서 제가 학부생으로 그 실험에 참여했을 때 역시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아무도 모르는 그 지식을 내가 실험을 통해서 최초로 만들어낸다? 그게 너무 뿌듯했고요. 그거를 이제 레포트 조금 더 좀 전문적으로 쓰는 게 논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논문으로 쓰고 그걸 통해서 뭔가 얻어지는 성취감이 정말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대학원을 가야겠다 생각을 했었고요. 이거는 여담이지만 저는 또 생각하기에 만약에 대학원에 생각이 있으시다면 그러면 어차피 생각이 있으시다면 조금 더 이제 우리 인턴 프로그램 같은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가서 조금 더 일찍 길을 시작할 수 있다면은 그게 큰 메리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 조금은 이른 나이에 또 이제 감사하게 기회가 돼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장세현 교수님은 지금 우리 해양학에서 가장 어린 교수님이십니다. 나이가 32살이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되게 보면 교수가 됐던 길이 아마 완전한 전략적인 어떤 것들이 효과적으로 통하지 않았나. 물론 전략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나중에 또 개인적으로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또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전찬영 교수님은요. 네. 질문이 두 가지죠. 진로를 해양학자 진로와 대학원 진학이요. 저는 앞에 김민경 교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저도 사실 학부 전공은 해양학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학부 전공이 옛날 말로 하면 토목공학이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름이 지구환경공학과였어요. 지구환경을 공부하고 싶어서 대학을 갔는데 공학이라는 거, 이학이라는 걸 잘 모르고 대학을 갔었고 가서 공부하다 보니까 토목공학과는 모든 걸 다 배웁니다. 유체역학, 고체역학, 그리고 화학, 그리고 생물 모든 걸 다 배워요. 건축학, 이학, 심리학 다 배우는데 저는 그 여러 가지 수업을 듣던 와중에 해상풍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해상풍력, 이동식으로 움직이는 구조체에서 해상풍력을 통해서 에너지를 발전시키고 그 발전시킨 에너지를 위성으로 전송해서 다시 우리가 육지에 있는 우리가 에너지를 받아서 쓴다라는 개념이었는데 아직까지 현실화되고 있는 개념은 아니죠. 근데 그 얘기를 하시던 와중에 가장 인상에 남았던 게 이 해상 구조물을 이동식 해상풍력 발전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바다를 잘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중에서 바다에서 부는 바람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모르기 때문에 그게 알아야 되는 필요가 있다라는 말 한마디만 저는 졸업할 때까지 기억에 남았었고 그게 제가 해양을 공부해야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대학원에 진학하면서 제가 토목공학이었는데 해양학으로 전공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전공을 해양물리로 석사를 시작을 했었고요. 근데 저는 석사했던 대학원과 박사를 한 곳이 다릅니다. 그 이유는 제가 군대 때문에 석사를 마치고 군대를 병역 문제를 해결하고 그다음에 박사를 가려고 해서 다른 곳을 가게 되는데요.
그리고 제가 석사를 했던 곳의 교수님은 제가 병역을 끝나고 나니까 이제 정년 퇴임을 하셨고요. 석사할 때는 그런 식으로 마음을 진학을 했고, 박사를 진학할 때는 남이 하지 않는 걸 좀 해보고 싶었어요. 그동안에 주변에서 많이 하신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 외에도 분명히 많은 뭔가 관심이 필요하고 뭔가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들이 있을 텐데 라는 생각에 남이 하지 않는 길을 좀 선택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쩌다 보니 그 분야가 지금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연구들이 아까 오전에 박재영 교수님도 그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기후와 관련돼서도 최근에도 많은 이슈를 받고 있고 관심을 받고 있고, 네, 그래서 아마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박사님들하고 교수님들이 어떤 약간 공통적인 게, 만약 여러분들이 그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되게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인턴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학교들의 각각 이제 다르다 보니까 어떤 다른 곳에서 하기는 상당히 힘들 건데, 하지만 그 각각에 있는 교수님들의 또 연구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기회를 통해서 좀 관심 있는 분야는 좀 적극적으로 가셔서 하면 오히려 본인의 꿈꿨던 미래에 조금이라도 한 발짝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대학원 과정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보통 지금은 석사, 박사 과정, 또는 요즘은 학석사 연계 과정도 있고, 석박 통합 과정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이런 과정이 우리가 대학생 생활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을 한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마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민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해요. 저 역시도 대학원 과정 중에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도 있었고, 힘들었던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고,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잘 극복하셨는지, 아마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한, 물론 이거는 또 대학 생활에서의 또 문제가 있겠죠. 물론 이제 개인적인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어떻게 잘 극복을 하셨고, 그다음에 그런 어떤 순간들이 있었을 때 어떻게 잘 극복하셨는지 좀 어떤 경험담을 들려주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우선은 오늘 이제 가운데 계신 박재영 박사님, 가운데 있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네, 한번 경험담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사실 이 질문은 약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서, 그러니까 연구를 하면서 벽에 쳤던 순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 심적으로 좀 어려웠던 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공부를 하면서 어려웠던 순간이 생각나는 건, 사실 저희 이제 해양 물리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시 같은 게 많이 나와요. 근데 제가 아까 얼핏 말씀을 드렸지만 1, 2학년 때 좀 방황했거든요. 그래서 수학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기초 과목들이 1, 2학년 때 많이 진행이 됐는데, 그 기초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걸 느끼고, 이거 내가 못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대학원 들어와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거기서 그만두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만두면 좀 제 스스로한테도 좀 아쉬울 것 같고, 그리고 다행히 그 연구실 분위기가, 교수님이 막 다음 주에 뭐 해와, 다음 주에 뭐 해와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너 네가 살펴보고 뭐 나오면 가져와, 이런 식이라서, 그래서 저한테는 좀 제가 인터넷에서 쓸 수 있는 시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책을 하나 선택을 해가지고 처음부터 저 혼자 보기 시작했습니다. 보기 시작하고, 그 진도가 생각보다 굉장히 느리게 진도가 나갔었는데, 사실 이거는 뭐 누구 보여주려고 하는 공부도 아니고, 내가 내 기초를 쌓기 위한 공부다라고 생각하고, 나름 꾸준히 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꾸준한 성격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약간 낭떠러지에 이렇게 밀린 느낌을 받았는지 제 스스로
그때 좀 꾸준히 했었던 것 같아요. 8개월 정도 혼자서 이렇게 오전 시간에 딱 시간을 따로 내가지고 그 공부를 열심히 했었습니다. 열심히 하고 나서 어느 순간 이런 논문이나 이런 것들 보는데 좀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그 경험이 오히려 되게 한계에 부딪혔지만 극복해서 오히려 저한테 자신감이 되었던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는 뭔가 구체적인 목표를 정해서 책이란 어떤 교과서, 책이라는 그런 걸 정해서 차근차근 내가 납득하는 수준으로 공부를 하는 게 난관을 극복했던 경험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심적으로 어려웠던 그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는 졸업하고 나서였어요. 졸업 직후에. 졸업 직후에 뭔가 제가 가고자 했던 지원한 데들이 잘 안 되고 이러면서 되게 심적으로 힘들고 내가 이 학사를 갖고 났는데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거 적성이 안 맞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거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이제 계속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와이프도 있고 친구 전에 그때 부모님 있는 상태여서 그런 힘도 많이 받고 그러면서 계속 힘들지만 조금씩 계속 뭐 지원도 하고 그런 생활을 좀 해서 결국에는 이제 뭐 자리도 좀 잡고 돌이켜 보면은 그런 것들이 되게 나를 좀 단단하게 하고 그리고 그런 경험으로 인해서 내가 좀 자신감을 갖게 되었구나 라는 생각을 좀 지금에 와서는 좀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근데 우리 박재영 박사님께서는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 이제 그 관측 물리시다 보니까 진짜 배를 많이 타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알기로는 한 달 이상도 탄 적도 많으시고 그러면서 어려운 점들은 없었나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양 과학을 한다는 것 자체는 이제 먼 바다까지 나가서 조사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런 어려운 점, 특히 또 우리가 보면 배 안에서 이게 다른 공간이 아닌 그 조그만 공간에서 그런 연구한다는 것도 되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럴 때 또 어떤 배 안에서 극복할 수 있었던 뭔가 방법, 오히려 더 노하우가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재영이는 배 타는 걸 좋아해가지고요. 같이 배 타면은 네, 재영이는 즐기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사실 배를 많이 타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니죠. 특히나 저 혼자 있을 때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이제 가족이 있고 하면 좀 신경 쓰이는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거는 제 직업상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 와이프도 일을 많이 구하고 있을 때 좀 잘하려고 노력하고 그러는 편이고요. 그리고 그거 말고 배를 타면서 어려운 거는 물론 배를 탄다는 행위 자체는 우리가 관측 자료를 얻으려고 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얻어진 자료를 통해서 연구가 더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과정이긴 한데 그런데 이제 배를 안 타고 해양학을 연구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자료 분석이나 아니면 수치 모델을 좀 기술하시는 분들은 배를 타시진 않는데 사실 배 타는 작업이 딱 배만 타고 내리는 게 아니라 그 전후 과정에서 준비할 거거든요. 그리고 배 탔을 때는 오로지 관측에만 이제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이 약간 좀 부족하다는 생각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관측을 통해서 연구할 수 있는 이 분야가 굉장히 독특한 분야고 그렇게 한 사람이 많지 않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메리트는 확실히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제 나름대로 만족한 수준으로 잘 조정하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이제 장기간 배 타게 되면 좁은 공간에서 이제 여러 명이 같이 생활을 하게 되는데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답답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다행히 같이 타신 분들이 다들 좋으셔가지고 이렇게 트러블이 있다거나 이런 경험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 주어졌을 때
제가 어떻게 대처할지는 사실 지금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한테는 그렇게 오랫동안 좁은 공간에서 같이 생활하는 것이 나쁜 기억은 아니고, 오히려 이제 배 타고 있을 때 눈 떠서 데크에 이렇게 나가는 갑판에 아무튼 바다에 하늘 위에 그 자체가 되게 메리트이기 때문에 그런 장점들이 좀 더 생각납니다. 예. 그냥 천상 해양인이라고 우리가 하도록 할게요. 저도 뭐 근데 배 타는 게 힘든 점도 분명히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저 이렇게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우리 박사님들이랑 교수님들이랑 뭐 이번에도 참여해주신 교수님들, 박사님들이 결국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게 차세대 해양 과학자 안에서 이제 여러 학교 학생들이 만나시긴 하지만 이렇게 만남의 장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배를 타고 공동수상하면 또 여러 대학의 학생들을 만나면 또 약간 평생 친구, 동료를 만날 수 있는 또 장점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연구가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은 분명히 있지만 배 타는 게 또 그런 장점은 또 있지 않았나.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네요. 우리 김인태 박사님께서는 어떤 순간들이 힘드셨고 어떻게 그걸 극복하셨는지. 네, 저는 마찬가지로 부끄럽게도 자기 고백을 또 하게 되는데요. 대학원 과정에서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은 뭐 딱 한 순간을 찍기가 아니라 이런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내가 실험한 결과가 내 생각대로 잘 나오지 않을 때. 근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극복을 했냐라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잘 모르지만, 저도 공부를 짧게 해서 잘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는 과학이란 이 세상에 답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지구과학은 세상에 안 좋은 결과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어떻게, 그러니까 제가 과학 분야가 아닌 다른 가족들이나 다른 지인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저에게 항상 답을 요구하세요. 우리나라 바다가 오염이 됐어, 어떡해? 아니, 지금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를 흘리고 있다는데 우리 생태계가 크게 되면 어떡해? 근데 사실 답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시시각각 해양은 변할 수 있고 지구는 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다르게 생각하면,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과학이란 어떤 정답에 가깝게 다른 사람을 내가 잘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공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연구자가 되시는 길에서 내가 생각한 만큼 결과가 잘 나오지 않을 때 좌절하고 싶은 순간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거가 내가 나중에 이것 때문에 박사학위가 늦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 생길 수 있는데, 잘못된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꼭 그게 무조건 내가 비난받을 일은 아니거든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거니까 새로운 걸 알아낸 거다. 다른 방향으로 한 번 더 생각의 틀을 바꿔보면 또 그게 새로운 걸 알아낼 수 있는 틀이 된 거고요. 또 그런 식으로 새롭게 어떻게 기회를 잘 반면 삼아서 잘 전화위복을 했었던 기회가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 바탕에는 지도 교수님이라든지 도움이 있었겠지만 그런 분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 사실 정말 더 힘들었던 순간은 이런 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대학원에 입학을 하고 연구를 하는데 내 동료들이나 우리 실험실뿐만 아니라 다른 육대 연구실 아니면 내 후배들이 분명히 내가 먼저 연구실에 들어오고 내가 공부를 먼저 시작했는데 한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저 옆에 친구들이, 저 옆에 후배들이 나보다 조금 더 좋은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런 비교가 좀 많이 됐어요, 스스로. 부끄럽지만. 내가 잘하면 되는 건데? 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런 순간들이 사실은 정말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학위를 받을 때가 되었는데, 여기 김태훈 교수님 저보다 2년 먼저 학위를 받고 사회에 진출하셨는데, 저는 이제 아직 대학원생인데, 평소에 형 하던 선배님이 턴업에서 되게 훌륭한 연구자가 되계신 거예요. 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 순간이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 어떻게 딱 사실 저는 멘탈이 약한 편이라 뭘 내가 이걸 극복해야지라고 막 이렇게 한 적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주어진 앞에 일들을 하나가다 보면, 특히나 대학원에 있다 보면 내가 모르는 기회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모여서 내 연구에 대한 얘기를 할 때가 있고, 동료들을 만나서 홍보할 때가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주위에서 생각보다 너의 연구 성과가 참 괜찮은 것 같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좁은 연구실과 좁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못 들었던 얘기들을 대외적으로 많이 들었을 때 약간 조금 더 동기부여라고 하나요? 그런 용기가 좀 더 생겼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하다기보다는 사람 시간이 흘러가면서 저절로 해결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 중에 내가 지금 걱정하는 일의 9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것들도 극복이 되고 저절로 나한테도 그런 기회가 찾아올 수 있는 거니까 저는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젊으니까 이렇게 힘을 내서 열심히 하자 이런 마인드가 저는 좀 안 맞아서 게으르고 좀 멘탈이 약한 편이라 그냥 시간이 지나니까 저절로 고민이 해결되는 부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 제 후배 연구자분들이나 학생들에게 좀 많이 해주고 싶은 얘기가 항상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어떤 건지 잘 알아들어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 김민태 박사님도 지금 훌륭히 연구를 충분히 잘하고 계시는 우리 박사님이시고 아마 이게 진짜 솔직하게 진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런 자리에서 저도 마찬가지로 사람인지라 이것도 어떻게 보면 본인에 대한 연구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보면 꼭 대학원 내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또 주변의 친구들이 또 사회에 일찍 진출한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나는 여기서 지금 공부만 하고 있고 미래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친구들은 밖에 나가서 열심히 돈 벌고 있고 나는 뭐한가? 아마 이런 고민들을 아마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아마 고민하실 것 같아요. 또 우리 오늘 멘토로 참여하신 우리 또 대학원생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고민들이 아마 많을 것 같은데 다 똑같은 고민을 했었고 그런 고민 안에서 또 각자의 또 어떤 역할을 지금 잘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은 오늘 이런 경험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분들도 똑같이 경험했고 극복했구나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김민경 교수님께서는 또 어떤 경험을 말씀해 주시던가요? 네, 박재영 박사님께서 되게 좋게 카테고리를 나눠주신 것 같아서 저도 심적으로 힘들었을 때랑 좀 연구적으로 힘들었을 때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두 케이스 모두 다 사람을 통해서 극복을 했던 것 같아요. 심리적인 거는 김인태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좀 욕심이 많은 스타일이라 다른 친구들이 졸업을 하거나 논문을 쓰거나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정말 축하해주고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나는 어떡하지? 이런 것들이 그때그때 좀 타격이 많았던 것 같고요. 특히 학교 다닐 때보다는 제가 스위스 연방공대로 포스닥을 갔는데 거기 있는 모든 포스닥이나 다른 학생들이 저보다 영어도 잘하고 논문도 훌륭한 걸 잘 쓰고 기계들도 잘 다루고 모든 게 다 좋아 보이는데 내가 여기서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런 자괴감에 빠진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제가 학교 다니는 동안에는 뭔가 그런 나쁜 생각들이 겹쳐서 포기를 하고 싶을 때 저희 교수님이 먼저 이렇게 잡아내셨어요. 얼굴이 좀 이렇게 안 좋아가지고 다니면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셔서 그때그때 얘기를 하면서 좀 풀어낼 수 있었고 근데 사실 저는 제가 첫 학생이었고 실험실에 학생이 많지 않았어서 같이 있는 동료들이 없었기 때문에 좀 더 그런 밀접한 관계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박사후 연구원을 하면서도 그 스위스 실험실에 굉장히 지금은 은퇴를 하신 나이가 많은 테크니션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제가 이런저런 고민을 얘기할 때마다 야 얘네들 한국말로 발표하라고 하면 너같이 할 수 있을 것 같냐고 너는 지금 다른 나라 얘기로 이 사람들한테 네가 연구한 것들을 다 소개해주고 너만의 스페셜티가 있고 이렇게 외국에 나와서 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하다 이런 식으로 되게 자부심을 북돋아 주셨는데 그렇게 저보다 좀 먼저 앞서서 비슷한 길을 걸어가신 분들의 위로나 이런 조언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연구적으로는 제가 보통의 경우에는 현재 유기탄소 순환, 그러니까 이제 해수 중이라든지 지금 침강하는 입자의 탄소 순환을 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박사과정 후반쯤에 이게 과거에 있는 탄소 순환이 어땠을까 이런 것들에 좀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고기후 쪽에 약간 중력 코어라고 하는 좀 더 깊은 과거를 연구하는 코어 퇴적물을 이제 시료를 얻어가지고 분석을 하게 된 일이 있었는데 박사 졸업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는 않았고
내가 그동안 배워왔던 학문이 아니기 때문에 갑자기 이거를 시작하기에는 조금 막막하고 어렵더라고요. 근데 박재영 박사님처럼 저도 이렇게 열심히 책을 보고 제가 공부를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관련된 연구를 한 논문들을 다 찾아봤어요. 그리고 그 논문에 공통적으로 이름이 많이 등장하는 외국 박사님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한국에서 이러이런 연구를 하고 있는 김민경인데 이런 박사님 연구 논문을 읽어봤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 아는 게 없는데 논문 쓰는 거 좀 도와주실 수 있는지 코멘트 주실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덥적덥적 물어보는 스타일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컨택을 했었고 사실 그분들 도움을 받아가지고 지금 그 논문을 서브밋을 한 상태인데 그래서 심적이든 영구적이든 저는 뭔가 고난에 부딪혔을 때마다 다른 분들, 선배들 그런 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으면서 극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뭐 주변에 좋은 분들이 있으면 또 그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좀 개인주의도 많고 요새는 뭐 혼자서 생활하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힘든 점을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은 아마 좋은 옆에 있는 동료, 친구, 또 뭐 심지어 나중에는 뭐 교수님도 되실 수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인연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우리 전찬영 교수님께서 어떤 경험담을 들려주실지 말씀해 주십시오. 앞에서 좋은 얘기 다 해주셔가지고 같은 경험, 비슷한 경험 많은 경험들이 있었던 걸 다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김민경 교수님 말씀하셨던, 자꾸 제가 김민경 교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김민경 교수님이 그 연구가 막혔을 때 그 분야의 대가라고 생각하는 분에게 직접 이메일 보냈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저도 제가 한 2년 정도 연구가 안 풀려서 그거를 그만둘까라고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근데 우연치 않게 논문 한 편을 받고 그분한테 제가 여기까지 했는데 혹시 답을 주실 수 있느냐, 제가 한 게 틀린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외국 분이셨는데 그분이 아주 흔쾌히 답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논문 한 편을 가지고 제가 그걸 읽고 제가 가지고 있던 문제가 풀렸습니다.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2년 동안 넘게 계속 잡고 있던 그 풀지 못했던 숙제를 그분 그 짧은 4줄의 이메일이었는데 그 이메일 하나로 답이 풀렸고요. 대학원 생활하다 보면은 그 논문이 잘 안 써져서 내가 하는 연구가 잘 안 돼서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게 어느 순간에 풀리는 경우가 있었던 신기한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박재영 박사님처럼 교과서를 통해서 차근차근 공부해가는 방향일 수도 있고요. 김민경 교수님이나 저처럼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 될 수도 있고요. 그건 각자의 경험과 각자의 방식이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안 풀리는 연구가 있으면 그 연구는 잠시 한편에 치워두고 다른 걸 했었습니다. 다른 걸 하면서 그렇지만 얘는 언젠가 무의식 중에 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이거 한번 다시 해볼 거라는 힘이 생겨요. 시간이 지나면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지난 일들이 어려웠던 건 잊어지고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었는데 그때 다시 도전해봤을 때 그 과거에 안 풀렸던 문제를 풀 수 있었던 경우가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은 엄청나죠. 연구가 안 되니까 멈추고 싶고 그러는데 그때마다 저는 그걸 아예 손 놓지 않고 잠시 한편을 밀어두고 다른 일들을 또 했던, 그러면서 이쪽에서 배웠던 걸 또 저쪽에서 활용해보고 하는 걸 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힘들었던 순간은 저는 박사학위를 늦게 시작했어요. 32에 박사를 시작을 해서 결혼도 했었고요. 그래서 박사를 3년 만에 끝내야지 라는 생각에 시작을 했습니다. 3년 만에 끝내는 거는 사실은 말이 쉽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모든 대학원생들이 그러겠지만 토요일, 일요일도 연구실에 나가서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앉아서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프로세스는 빠른데 결혼을 했는데 첫째도 있었고요. 근데 가족과의 생활이 완전히 분리된 채로 애가 자고 있는데 학교를 가고요. 애 들어오니까 애는 자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가족과의 생활을 거의 못했었습니다. 그때 왔던 그 괴리감이 그 가족을 돌보지 못했던 게 힘들었었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는 친구들 꽤 있는 것 같아요. 박사를 시작을 하면서 박사를 빨리 끝내는 게 내가 가족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막 열심히 달려가다 보면은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구도 빨리 못하고 가족의 불화도 있을 수 있고요, 불행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이제 그 과정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 거는 좀 더 선배라든지 혹은 교수님이라든지 그런 분들과 상의를 해가면서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제가 슬기롭게 극복을 했다라기보다는 그 과정에서 뭔가를 배웠고, 그리고 저는 3년에 졸업을 못했습니다. 3년 반에 졸업했는데 그렇게 3년 반도 사실 아슬아슬하게 졸업을 했어요. 나중에 제가 기회 되면 말씀드릴 텐데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족과 대학원과 그리고 32살에 시작했던 그 박사과정 35, 6에 이제 마쳤는데 그 과정 속에서 사실은 많은 어려움도 있었죠. 그런 것들을 나만의 방법, 그리고 내가 주변 사람들과 어떻게 대화하고 얘기하고 서로 내가 어려운 점을 지도 교수님도 이해하면은 그건 더 이상의 어려움이 아니거든요. 대화를 하면서 서로 간에 풀어가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나와 지도 교수님과의 서로 간의 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걸 나를 이해해줄 수 있는, 아까 김명우 교수님도 같은 말씀 하셨는데, 나를 이해해줄 수 있는 교수님, 그리고 내가 믿을 수 있는 교수님이면은 대학원 생활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정 교수님은 결혼을 안 했으면 3년 만에 졸업을 했을 수 있을까요? 반대로 못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그거가 가족이 중요한 건 원동- 아니겠죠, 맞죠? 아니, 저는 가족의 원동력이 돼서 좀 더 빨리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뭐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네. 우리 전세영 교수님은 어떤 경험과 극복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커다란 고비도 있지만 그냥 항상 대학원 생활을 쭉 하면서 계속 들어가는 고민이, 아까 김태형 교수님 말씀하셨던 친구들은 이미 졸업하고 회사 다니면서 돈 많이 벌고 차 끌고 다니고 그리고 또 이제 주말에 자기만의 시간도 갖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좀 내가 지금 여태껏 이만큼 왔는데, 시작하고 지금 4년, 5년이나 왔는데 이게 지금 나는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을 고민을 많이 했었던 적이 계속 중간중간에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결국에 놓고 보니까 그 대기만성이라고, 대학원에서 이제 석사, 박사까지 하고 우리가 이제 인생이 80, 90, 100까지 가다 보니까 또 이제 학위를 하는 경우가 또 많이 흔한 경우가 된 것 같기도 하고, 또 이제 결국에 다 하고 나서 데뷔를 늦게 하지만 늦게 했을 때 또 그 차이가 또 많이 다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은 대학원 다닐 때는 해결은 못하고 항상 마음 한켠에 계속 있었고, 결국에 끝나고 나서는 이제 할 수 있지만 그런 고민들을 아마 대학원에 들어오시면 항상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대학원 때 이제 하는 일들이 요즘 이제 대학생들이 또 많이 하는 게 자기 개발 정말 많이 하잖아요. 여러 면으로. 근데 우리가 그 회사 가서 일들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회사가 잘 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조금 어떻게 보면 흥미가 없을 수도 있고 원동력이 없을 수도 있는데, 나는 그러면 다른 사회에 나간 친구들이 아침에 9시에 갔다 6시에 딱 퇴근하는데 나는 왜 어떻게 이렇게 밤까지 이걸 하고 있나 생각을 해봤더니, 이게 그 회사라든지 다른 일이 아니라 내 자기 개발을 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결국에 내가 하는 연구가 나의 그 연구 실력을 계속 개발하고 있는 거고, 내가 궁금했던 그런 것들을 개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결국에 그런 원동력이 공부를 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가장 큰 또 마지막쯤 왔을 때 고민은 뭐였냐면, 졸업을 할 시기는 어느 정도 그래도 되지 않았나 싶은데, 교수님께서도 이제 졸업은 다 돼 간다고 말씀하시는데 정확히 시기를 말씀을 안 해주셔가지고 언제 졸업하는 거지? 졸업을 할 수 있나? 그런 생각 때문에 막막함, 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좀
그런 걱정이나 고비가 많이 있었었는데 근데 결국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지도 교수님께서는 항상 생각이 다 또 이제 제가 학생 때 가졌던 마음과는 다른 그런 기준이랑 그런 좀 더 좋은 학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생각하셨던 기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다 학생으로 있는 이상 책임지시려고 하신다는 것을 또 알았고, 또 저는 주변에 다른 교수님들을 많이 좀 이제 몇몇 교수님들을 알 수 있는 분들을 통해서 진지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했었는데, 우리가 대학원 때 또 살아가면서 공부하면서 힘든 이야기들 쉽게 친구들이랑도 많이 또 이야기하고 나눌 수도 있지만, 또 어쩔 때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그냥 내 힘을 도와가지고 너 힘들어? 그래 뭐 잘했다 이렇게 해주지만, 지도 교수님 다른 옆에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봐 주시고 또 응원도 해주시고, 그 말씀들이 또 이제 신뢰가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훨씬. 그런 조언들을 통해서도 어떻게 보면 사람인데 이제 그 다른 멘토들이라고 해야 되나, 교수님들을 통해서도 힘들었을 때 더 많이 넘어가는 계기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그 어떤 힘들 때는 가장 중요한 거,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공통된 의견 중에 하나가 결국은 대화인 것 같아요. 뭔가 사람 간의 대화, 그 사람이 지금은 장세훈 교수님께서도 말씀 지도 교수일 수도 있고 옆에 있는 친구일 수도 있고 또 가족일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대화가 저도 개인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혼자 막 끙끙거린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힘든 거 있으면, 또 물론 지금 우리가 지금 대학원에서의 경험을 지금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학부생들 입장에서는 이런 고민도 많이 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뭘 먹고 살아야 되나, 이걸 취업을 당장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대학원을 가야 되는 건지. 왜냐하면 대학원 간다는 것 자체도 되게 도전이잖아요. 이게 도전이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해요. 아마 그런 고민들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이 차세대 해양과학적 워크숍에 또 참가한 것이지 않나. 그래서 오히려 저희들은 입장에서는 그런 고민이 좀 더 없이 이제 대학원을 가서 지금 대학원에서의 어떤 고민 사항들을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제 고려를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도 아까도 학부 입장에서는 취업, 대학원 무엇을 해야 되나, 그런 것들도 학교의 교수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똑같은 입장이시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잘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항상 그러거든요, 학생들한테. 교수님 이 문 두드리는 거 되게 힘들지, 어렵지, 점원 들어가기 힘들지.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교수님들이라든지 다 박사님들도 그 문 그냥 들어와 주길 바라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는 좀 용기를 내서 들어가면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상담을 더 잘해줄 수 있는 각 학교의 교수님들이 계실 거라 생각하니까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대학원을 간다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또 똑같은 고민일 수도 있어요. 이제 물론 대학원을 가면 그러면 과연 내가 어떤 분야를 하는 게 맞지? 해양학에서 보면 해양, 지질, 화학, 생물, 물리 크게 네 파트로 나누고, 또 이제 거기에 또 융합학문까지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각각의 지금 여기 박사님들이랑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한 분야에 집중해서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고, 그래서 이런 공부를 오랜 지속을 하시면서 왜 이 분야를 하셔서 집중을 하셨는지,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질문을 보시면 4번은 같은 아까 질문이어서 넘어가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그 분야를 하시는 거에서 뭔가 어떤 이 분야에 대한 어려운 점, 고충들이 뭐가 있는지, 그래서 지금 5분 박사님 교수님들한테 어떤 본인의 어떤 전공하고 계시는 분야를 좀 설명해 주시고, 그 분야에 대한 어떤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어떤
계기라든지 또 실질적으로 지금 어쨌든 현장이라든지 그다음에 학교에서 이렇게 하시면서 이런 부분에서는 좀 이 분야의 어떤 좀 더 나아가야 될 방향성이라든지 그러면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이런 대학원을 선택할 때 조금 더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김인태 박사님께서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좀 질문이 어려운데요. 저는 여기 해양과학자만의 고충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그냥 평소에 생각하는 네.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제가 연구하는 부분은요,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 일단 대양, 태평양이나 인도양, 동해 같은 먼 바다에서 중금속이나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방사성 동위원소들, 자연기관의 동위원소, 인공모성 동위원소들이 얼마나 있고 어떻게 순환하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전 기관에 있다 보니까 조금 더 현안에 집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주변에 우리 가까운 바다에 그런 중금속이나 방사능이 얼마나 오염되어 있나, 혹은 최근에 또 미세먼지가 또 이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해양에서 어떻게 생성되고 제거되는가,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해양과학자만의 고충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냐고 여쭤보셨는데요. 사실 어떤 일이건 다 고충은 있잖아요. 근데 아까 박재영 박사님께서 굉장히 흉흉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배를 타는 게 힘든 일이에요. 정말 힘든 일이고 현장에서 일을 한다는 게 힘든 일입니다. 근데 현장에서 일을 해보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원에 가서 연구를 해보시면 겪을 텐데, 배를 타기 전이 가장 힘들어요.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내가 현장에 가서 일을 잘해야 되는데요. 뭔가 재료도 준비를 잘 해야 되고요. 계획도 잘 짜야 되고요. 근데 뭔가가 빠져 있으면 현장에서 일을 제대로 못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제가 배 탈 기회가 올해 끝났다면 내년에 다시 연구를 해요. 그러니까 뭔가 배를 탄다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지만 생활적으로 그 앞서서 이 지구과학은 물론 이제 컴퓨터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서 여러 번 돌려야 되는 연구들도 있겠지만, 현장에 가서 관측을 해야 되는 연구는 올해 잘못되면 올해 그 상황이 내년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재현성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 준비를 잘해서 현장에서 하나를 잘 해야 된다는 거, 저한테는 그게 가장 어려운, 해양학자로서 혹은 지구과학자로서 가장 어려운 고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 때도 막 그랬지만, 생각만큼, 제가 공부하던 10년 전에도 그랬지만, 요즘 많은 학생들이 해양학을 선택을 잘 안 해요. 물론 대학에는 대학원생들이 많이 있지만, 특히 기관 입장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일손이 많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저희 해양과학기술원에서는 한국과학기술연합대학원 UST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대학원생 과정과 학위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분야나 혹은 다른 분야에 관심이 있으시면, 물론 학교에서 좋은 훌륭하신 교수님들과 연구를 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만큼 또 기관에서는 더 좀 넓은 스케일에서 큰 일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사회현상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도 선택할 수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제든지 문을 두들기시거나 이메일을 보내주시거나 전화를 해주시면요, 기꺼이, 특히나 이제 각 기관마다 해양 관련된 기관에 다 홍보실, 대회실들이 있어요. 거기다가 전화를 주시면 여러분들 견학 프로그램 같은 것들 잘 안내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아쉬웠던 부분들이 그런 것들을 잘 몰라서 어떤 취업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기관은 어떻다라는 걸 미리 알아보지 못한 게 좀 많이 후회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도움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깨알 홍보도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장세영 교수님은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최근에 졸업한 또 박사님이시자 또 교수님이신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여기 계신 분들이 젊은 과학자이시긴 하지만, 가장 젊은 과학자로서 지금 해양에서 어떤 본인의 분야라든지 뭔가 느끼는 혹시 고충들이 있을까요? 학교 이제 교수로서의 또 이런 부분도 어떤 연구적인 부분에서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간단하게 제가 연구하는 분야를 소개해드리자면, 저는 해양 생물 연구하고요. 해양 생물 중에서도 이제 바다에서 1차 생산자 그리고 1차 소비자, 그러니까 플랑크톤인데 식물 플랑크톤, 동물 플랑크톤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그 플랑크톤들에 대한 모든 연구를 다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렇게 해왔었는데, 그 생물의 처음에 바다에 나가서 새로운 생물을 찾았는데 그 생물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생물을
신종으로 뉴 스피시스로 신종으로 이제 분류를 하는 그런 분류 연구부터 시작을 했고 이 생물이 이제 바다에서 생태계에서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생태학적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 생태적인 생리적인 부분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또 동시에 이 생물이 동시에 이제 요즘 같은 해양도 그 생각하기에 저는 이제 완전히 기초학문뿐만이 아니라 이게 조금 더 융합되고 점점 다른 학문들이랑 그러면서 해양을 통해서도 이제 돈을 만들 수도 있고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도 많이 이제 가미되고 그런 식으로 개발이 되고 공학적인 부분도 개발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 하나로는 또 이제 플랑크톤을 가지고 플랑크톤이 생산할 수 있는 유용한 물질들이 있거든요. 인간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제가 했던 연구 같은 경우는 그 건강보조제 여러분 오메가3 같은 거 드시잖아요. 그 오메가3를 이 플랑크톤으로부터 이제 추출을 할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흔히 먹는 그 오메가3 같은 경우는 저기 그 위에 고등어 그런 그 어류들로부터 추출을 하는 건데 그 어류 자체가 오메가3 DHA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DHA는 사실 그 밑에 먹이망 밑에 있는 이 플랑크톤들이 생산하는 거를 먹고 바이오 어큐뮬레이션 돼가지고 농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어류를 통해서 얻어낸 그런 오메가3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중금속도 농축이 돼 있고 그런 위험성도 있다 보니까 요즘 새롭게 조금 하려고 하는 부분 그리고 또 고효율적으로 이렇게 오메가3를 찾을 수도 있고 또 이제 해양 환경에서 그 양식업에 피해를 주는 어떤 그 기생충을 이런 플랑크톤이 뿜어내는 물질을 통해서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응용되는 부분까지도 연구를 하려고 하고 있었고 또 하나는 제가 하는 게 이제 또 해양 생물 쪽에서 조금 많이 좀 변화하고 더 가고 있는 방향이 제 생각에는 뭐인 것 같냐면 이전에는 그 생물들 특히 이제 미생물 같은 경우는 그 생물들이 보여줄 수 있는 걔가 지금 아픈 상황인지 혹은 죽을 상황인지 혹은 해피한 상황인지 그런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미경으로 보고 이 생물들이 움직임이 거의 없다, 죽으려고 혹은 뭐 잘 움직이고 있다 이런 관찰되는 이런 몇 가지 특성들 혹은 이 생물의 성장률이 매우 높다, 어떤 환경에서 성장률이 낮다 이렇게 단적인 피노타입들만 보고 이 생물들이 어떤 환경이거나 그거를 우리가 이해했었는데 요즘 해양 생물에서 변화하고 있고 이제 저도 미국에서 한 2년 조금 안 되게 그 포답 과정을 하고 왔는데 많이 바뀌는 게 유전자 가지고 그 생물들의 유전자 발현량을 가지고 모든 거를 이해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그 현미경으로 몇 가지 특성들만 보고 이해를 했다면 만약에 생물들이 이제 나중에 말을 할 수 있다면은 얘가 어떤 상황인지 뭐 그런 거 알 수 있겠지만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전자를 다 분석을 해가지고 그 유전자는 이 생물이 뭐 아플 때, 뭐 죽으려고 할 때, 뭐 해피할 때 모든 상황에 관련된 유전자들이 생물이 결국에 다 가지고 있거든요. 몸속에 그 유전자를 통째로 다 분석을 해가지고 해피할 때 발현하는 유전자가 지금 많이 발현이 됐냐 혹은 죽을 상황에 있는 그런 유전자가 많이 발현이 돼 있나 그거를 쭉 모니터링 훑어보면은 이 생물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약간 분자생물학적인 획기적인 방법으로 요즘은 해양 생물을 많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를 하고 있고 이 연구가 또 이제 비단 그 해양 생물 자체만이 아니라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해양 윤리라든지 다른 부분의 해양적인 환경도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 어벨링이 영숭이 일어나면은 그 밑에서 많은 뉴트리언트가 공급이 되잖아요. 설페이스로. 그러면 이 생물이 그 뉴트리언트가 풍부할 때 반응하는 그런 유전자들이 분명 반응을 하거든요. 그걸 통해서 여기에 지금 영숭이 일어났었구나 이런 그 해양 물리적인 이런 다른 지질적인 환경도 간접적으로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고 있어서 저는 이 분자생물학적인 방법이 해양 생물학, 조금 더 나아가서는 해양학에서 조금 어려웠던 그런 난제들을 풀 수 있는 방법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들을 조금 더 집중해서 저는 하고 많이 바뀌고 있는 방향이 이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다음 질문하고 좀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우리가 시대의 흐름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여러분 다 아시고 있을 거고, 그만큼 이제 과학의 어떤 트렌드도 많이 좀 변하는 것 같아요. 요새는 또 오늘 오전에 강의하셨던 김승규 교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제일 아는 트렌드 중에 하나가 이제 미세 플라스틱 말씀도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저는 이 부분에서 이제 두 분의 교수님, 우리
전찬영 교수님과 김민경 교수님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본인이 지금 생각하시는 어떤 분야도 좋고 아니면 전체적 해양 분야 과학자로서 느끼는 최근의 변화가 무엇이 있는지 느끼시는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실게요. 전찬영 교수님, 김민경 교수님. 김민경 교수님께서. 네. 네. 질문을 듣고 과학적인 부분 하나하고 좀 비과학적인 부분 하나 이렇게 두 가지가 일단 떠올랐는데요. 과학적으로는 아무래도 이게 저는 유기탄소 순환을 그동안 계속 연구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탄소에 대한 공부를 해왔던 사람인데 최근 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슈나 뉴스에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해양의 탄소 저장고로서의 역할,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의 순환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토픽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걸로 봐서 제가 그동안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본적인 분석 항목 중에 하나로 탄소 연구를 계속 해왔던 것이 그런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조금은 변하고 이것이 좀 각광을 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조금 하게 됐고요. 아무래도 이게 사이언스뿐만 아니라 분석 기술이라든지 실험할 수 있는 기기 자체가 디벨롭이 되면서 우리가 좀 더 예전에는 이렇게 큰 덩어리를 분석을 했어야 됐다면 이 중에 하나만을 집어가지고 분석을 할 수 있기도 하고 예전에는 연구선을 통해서만 이제 관측 연구가 가능했다면 오전에 우리 톡을 들었던 것처럼 그리고 경북대학교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는 연구가 많은 것처럼 글라이더라든지 아니면은 수중 로봇 같은 것들 이런 테크닉을 활용해가지고 연구 분야들이 조금 넓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비과학적인 걸로는 사실 제가 이렇게 여기 앉아가지고 여러분들을 뵙다 보니까 여학생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 좀 변하고 있는 건가 이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패널 중에 저 혼자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좀 느끼기에 아무래도 예전에 제 시대 때에는 좀 더 많은 남학생들이 또 해양학이 아무래도 배를 타고 조금 멀미하는 것도 심하고 그럴 수 있어가지고 남학생들이 많이 선호를 했던 학문이라면은 요즘에는 대학원 학생들도 그렇고 여학생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 여성 과학자로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느끼고 있고 또 하나만 덧붙이자면은 제가 제 홈페이지를 개설을 해가지고 이것저것 꾸미면서 이거를 그냥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관련된 사진들을 인스타그램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요즘 들어가지고 사이언스가 이제 여러 대중들이나 학생분들, 사회 여러 기관 분들하고 많은 형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게 과거에 비해서는 좀 늘어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이런 걸로도 많이들 또 요즘에 카메라도 좋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그냥 무슨 흑백 텍스트북으로만 봤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좀 배울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많아졌다는 것이 시대의 흐름에 따른 최근에 좀 인상 깊은 변화인 것 같습니다. 저도 느끼기에는 진짜 앞으로 가까운 미래에는 우리 여성 과학자분들이 해양학을 또 이끌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그러기를 또 바라겠고요. 우리 전찬영 교수님께서는 어떤 제가 생각 말씀을 드리고 혹시 박재영 박사님이 보충을 해주실 수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시대 흐름이 빠르게 바뀌고 사실 제가 저 때는 사실은 이제 바다라는 해양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기껏해야 해양 오전, 지구 오전층 파괴, 해양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사람들은 날씨, 우리가 사는 곳의 날씨, 기상에만 관심이 많았다면 지금은 컴퓨터의 발달도 있겠지만 기후와 기상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해양을 더 알아야 된다는 인식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런 해양을 보다 더 정밀하게 이제 이해하고 관측하고 이해하자라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그래서 아까 김영현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해양의 무인 관측도 그리고 실시간 관측도 점점 더 많이 필요하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관측, 그 무인 관측, 그다음에 자동화된 관측, 그리고 어떤 실시간으로 정보를 계속해서 데이터를 전송해 준다는 그런 정보, 그런 측면에서 이제 시스템들이 발전하고 있는 것 같고요. 흐름이 그런 만큼 이제 데이터들의 양이 엄청나게 늘어난 것 같아요. 과거에는 데이터를 하드디스크, 플로피 디스크나 USB 정도로 데이터를 복사할 수 있었다면은 이제 하드디스크로도 부족할 만큼의 데이터들이 넘쳐나고 있고, 그만큼 여러분들과 저와 여러분들의 시대에는 데이터를 잘 다룰 수 있는 그런 이거는 물리만의 그건 아닌 것. 전 물리를 담당하고 있는데 물리만의 그건 아니고 화학이든 생물이든 지질이든 데이터들이 엄청나게 늘어날 거고, 그만큼 그 많은 데이터들이 다 쉐어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능력들이 조금 더 필요한 시대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마 그 질문과 연계해서 아마 물론 요새 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4차 혁명 시대, 그다음에 뭐 빅데이터 시대. 그러면 이제 해양 과학에서는 어떻게 이제 이런 걸 활용을 하고 있고, 그러면 또 어떻게 또 융합 연구를 하는지에 대한 아마 여러 분야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키오스트는 이제 다양한 연구자들 분들이 또 같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박재영 박사님께서 느끼시기에 지금 이런 4차 혁명 시대,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지금 연구소에서 진행이 되는 것도 있으신지, 아니면 뭐 생각하신 것들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제가 빅데이터 쪽은 사실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주변에서 보고 있는 학계에서 나오는 그런 얘기들을 전달하는 수준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아까 진정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데이터가 굉장히 예전에 비하면 많이 늘어났어요. 해양도 무인 관측 시스템들이 활성화되면서 전 세계 해양을 커버할 수 있는 관측 자료들이 실제로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한 모델 자료들, 그런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와중에서 이제 우리 해양학에서는 그런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해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연구를 할 것인가, 그런 인공지능의 도움을 얻어서 해양학을 할 것인가, 그런 고민들이 많이 진행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본 것들은 해양의 환경을 예측하는 분야로 많이 좀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물리 전공이니까 해양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살펴보는 학문인데, 그런 흐름을 우리가 고전 역학, 유체역학 이런 걸 통해서 추정을 해볼 수 있죠. 추정을 해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굉장히 계산 자원이 많이 든다. 다시 말하면 성능 좋은 컴퓨터로 오랜 시간을 계산을 해서 아웃풋을 뽑아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인공지능 이런 거를 이용해서 과거의 그런 해양의 변동 특성들을 인공지능, 그러니까 머신러닝을 통해서 특성을 파악을 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연구들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태까지 저희가 뭔가 이론적으로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잘 알지 못했던 부분, 이를테면 수직 혼합이라든지 물질 확산, 이런 우리가 딱 수식적으로 딱 규명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아닌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여태까지는 경험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이런 특성을 보이더라, 이런 식으로 해서 경험식들을 이렇게 만들어내서 그런 계산들을 하고 현상을 이해하고 그랬는데, 그게 한계가 있어요. 그게 고려해야 될 그런 환경 요소들도 너무 많고, 그런데 경험식, 하나의 경험식으로는 그런 걸 다 감안할 수 없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 연구에 한계가 많았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그런 인공지능,
계산은 컴퓨터가 사람보다 잘하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우리가 예전엔 경험적으로만 알 수 있었던 거를 좀 더 자료 기반의 객관적인 그런 결과들로 뽑아내는 그런 연구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좀 많이 발전을 해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관측과 관련돼서도 그런 인공지능이 많이 활용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오전 세션을 못 들었는데 언더워터 수중 글라이더 수업에서 나왔습니다. 네, 나왔습니다. 네, 수중 글라이더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주변 환경을 고려했을 때 우리가 최적의 경로를 설정하고 싶은데 그거를 우리가 인간이 그런 모든 요소들을 다 이렇게 넣기에는 프로그램 하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데이터를 넣어주고 컴퓨터로 학습을 시켜서 적절한 우리가 타겟하는 경로를 최적으로 갈 수 있게끔 그런 운항 프로그램을 짠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시도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우리가 여태까지 개념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인간이 이 계산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시도하지 못했던 것들이 그런 데이터 기반의 머신러닝으로 많이 시도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해양학은 아직 그거에 완전 시작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 머신러닝, 뉴럴 네트워크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쪽은 컴퓨터공학 쪽이고 그쪽의 발달은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그게 해양학으로 이제 막 넘어오는 초창기 시기이긴 한데 아직까지 많이 이렇게 활용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부를 시작하는 학생들께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또 김인태 박사님께서 네. 제가 10여 년째 그 실험실에서 플라스크를 닦고 비커를 닦다 보니까 사실 4차 산업과 빅데이터가 굉장히 되게 생소한 언어이긴 합니다. 근데 사실 친구긴 하지만 여기 우리 박재영 박사의 얘기를 조금 제가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10여 년 전에 학부 때 강의를 들었을 때 저는 화학해양학을 전공했으니까 교수님들께서 이런 화학 항목은 굉장히 바다에서 분석이 어려우니까 전 세계에서 자료가 많이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어요. 그런데 불과 15년이 안 됐거든요. 지금은 그런 생지화학 항목들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원소들이 전 세계적으로 공동 연구를 하면서요. 아까 그 데이터 쉐어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잖아요. 과거에는 이렇게 어려운 분석 항목이 있으면 연구자들이 그거를 갖고 있는 그 자료 자체가 자산이었어요. 남에게 공개를 안 했는데 지금은 웬만한 해양학 관련 그런 인자들은요. 여러분들 웬만한 구글에서 웹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시면요. 실시간으로 혹은 주기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리 항목뿐만 아니라 화학 항목, 생물 항목들이 자료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거를 과거에처럼 불과 제가 학부생이었던 12년 전과는 다르게 자료 자체가 연구자의 자산이었던 시대가 아니고요. 자료의 접근성이 자료의 그런 그 연구자의 재산이 되는 시대가 됐고 그 자료를 얼마나 다시 2차 재가공을 하느냐 또 비전공자가 봐도 얼마나 다시 알 수 있게 쉬운 형으로 재가공을 하느냐 그러한 데이터 처리 기술이 해양학에서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고요. 또한 저처럼 바다에서 배를 타고 나가서 시료를 얻고 실험을 하는 그 연구자들한테는요. 이 전 세계의 넓은 바다의 모든 공간을 커버하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연구비가 너무 많이 드는 일이고요. 연구 인력이 너무 많이 드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그 웹데이터베이스들을 보면 어느 지역에 어느 자료가 있다라고 공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빈칸을 메꾸는 기술이 무엇이냐? 결국 빅데이터 기술로 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공간에 있는 자료를 활용해서 빈 공간을 메꾸는 기술. 이것들이 저처럼 자료의 개수 하나하나가 중요한 연구자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해양학에서 현재 빅데이터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고요. 특히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에서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키오스트에서는 이런 시대의 변화의 흐름에 발맞춰서 해양 빅데이터 센터와 ICT 융합연구센터를 기존의 해양 물리화학 이런 고리타분한 부서의 이름을 떠나서 독자적으로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국과학기술분석연합대학원 USD에 지원을 하셔서 그런 센터에 가셔서 4차 산업 빅데이터 관련된 연구들을 수행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죄송하지만 제가 다시 짧게나마 다시 네, 오늘 이 기회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인태 박사님께서 이런 깨알 홍보가 참 있네요. 아니 근데 그런 거는 되게 중요한 정보니까, 왜냐하면 이거를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기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참고하셔가지고 관심 있는 친구들이 또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한마디만 더 붙여도 될까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빅데이터 얘기하고 인공지능 얘기하고 그랬는데 사실 해양학은 전통이 오래된 학문이에요. 전자공학이나 분자공학이나 이런 데처럼 새로운 게 만들었다가 금방 사라지는 그런 학문이 아니어서 이 모든 기술들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1학년, 2학년 때 배웠던 물리해양학, 생물해양학, 화학해양학, 지질해양학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테크닉을 활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어디까지나 내가 깔고 있는 내 발밑에 간단하게 딛고 있어야 되는 거는 해양학이라고 하는 학문이라는 걸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까지 조금 무거운 주제를 이야기했으면 이제 조금 가벼운 이제 질문들로 해서 몇 가지만 하고 이제 여러분들하고 직접 이렇게 궁금하신 거 질문 현장에서 갖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해양학과 학자가 되기 전에 경험할 수 있는 꼭 추천하고 싶은 활동이 있나요? 라는 또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는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 네, 혹시 이제 자유롭게 공유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장세영 교수님. 네, 제가 아는 하나 활동이 있는데 학부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건데 제가 참여했었거든요. 2009년도에 일기로 참여했었는데 해양수산부 아래 한국해양재단 아래에 그 해양영토 대장정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제가 그거 일기로 2009년도에 딱 참여했었어가지고 너무 좋았어가지고 그때 거기에서 해양법에 대해서 배우고 해양법, 군사력, 해양법 여러 가지 모든 학문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프로그램이 기본적으로 제가 당시에 참여했을 때 한 2주 정도 배를 타고 우리나라 그때는 평택에서 군함을 타고 저기 백령도까지 갔어요. 그래서 백령도에서 그런 우리나라 군사 보안, 해양적인 부분을 다 경험을 했었고, 그리고 나서 평택에서 배를 타고 다시 군산으로 와서 군산에서 다른 배를 갈아타고 저기 제주도 마라도까지 가서 그 각각 우리나라 고유 그 지역의 해양 향토 문화 같은 것도 배웠고요. 그리고 마라도에서 여수까지 가서 당시에 여수 엑스포 하기 전이었었어가지고 그런 거에 관련된 행사도 참여했었고, 그다음에 여수에서 이제 해양대, 한국 해양대 부산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부산 해양대 배를 타고 울릉도까지 가서 울릉도에서 이제 독도를 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삼면을 이렇게 배를 타고 쭉 한 바퀴를 다 돌면서 독도 같은 경우도 이제 연구자가 아니면은 사실 관광으로 가면은 그 연안의 부두에만 정박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좀 위에까지 올라가서 했었던 경험이 있는데 이걸 통해서 저는 해양에 대해서 학부 때 많이 배웠어요. 뭐 문화라든지 법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다 하고 있어서 제가 어제 오기 전에 살짝 찾아봤는데 지금은 10기로 해가지고 계속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코로나 시기에도. 그래서 혹시 해양에 대해서 막막하게 여러 부분을 알고 싶으면 이런 프로그램도 지원해가지고 참여해보면 또 좋은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이름이 뭐라고요? 한국해양재단에서 하는 해양영토 대장정. 해양영토 대장정. 네, 검색하시면 아마 나올 겁니다. 해양영토 대장정입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 한번 해서 좋은 경험을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뭐 이렇게 나누고 싶은 혹시 뭐 경험들이 있으실까요? 네. 저희 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는요 매년 여름방학 저희 깨알 홍보나 매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전국에 있는 해양학과 대상, 특히나 부산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이 들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매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딱 2개월간 동계 인턴십, 학예 인턴십, 동계 인턴십을 진행합니다. 물론 본고가 다들 나가서 알고 계실 거예요. 네, 열심히 홍보하고 있고요. 김인태 네, 학생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지원하실 때 저는 잘 몰랐지만 찾아보니까 그 무조건 아무나 뭐 아무 곳이나 받는 게 아니라 그 여러분들이 그 원하시는 실험실과 전공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야가 있으면 내가 이 분야에 가서 어떤 실험실에 가서 2달 동안 일을 해보겠다. 물론 여러분들 그 인건비도 지급이 되고요. 그 2달간 와 있는 학생들에게 뭔가 대단한 일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저희도 그렇고 학생들에게 부담을 드릴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와서 잘 체험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키오스트에서 하는 프로그램. 네, 저희 키오스트 스쿨, 우리 키오스트 스쿨에서 운영하는 거. 네. 이게 예전에는 숙박도 지원해주고 하지 않았나요? 예전에는 숙박도 지원해주고 하지 않았나요? 제가 타지에서 오면은 숙박도 지원해주고. 글쎄요, 저도 그렇게 들은 기억은 있는데 최근 근황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키오스트 홈페이지에 키오스트 스쿨을 참조해 보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많은 정보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뭐 다양한 활동들이 있겠죠. 아마 이게 이 차세대 해양 과학자 워크숍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홍보로서 알게 됐지만 또 선배를 통해서 또 아는 부분들도 있고 아니면 교수님들의 또 권유로 이렇게 참석을 하신 분들도 있죠. 그래서 아마 이런 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또 이제 잘 좋은 어떤 추억이라든지 뭔가 경험을 하셨다면 또 다음 후배들한테 또 이런 활동들이 있다. 이런 것도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두 교수님,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도 좋은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아마 우리가 몰랐던, 저도 몰랐던 프로그램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또 많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것도 하면 좋을 것 같고, 저 개인적으로는 아마 이제 각 학교마다 그런 실습 수업들이 있잖아요. 저는 해양과학자가 되기 전에 학부 수준에서 가장 할 수 있는 일이 저는 뭐 우리가 빅데이터, 뭐 4차 혁명 시대 새로운 세대, 근데 결국은 해양학이라는 거는 현장에 나가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근데 그 현장을 나가기 위해서는 배를 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학교별로 이제 지금 코로나 시기 때문에 아마 한 2년 동안은 이런 배를 탈 수 있는 승선 실습 자체가 아마 학교별로 안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혹시라도 이제 그런 경험들이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이제 진짜 이거가 해양학자가 하는 일이구나 라는 간접 경험을 오늘은 뭐 사진으로도 뭐 국지 연구도 보여드렸고 뭐 다양한 박재원 교수님께서도 이제 많이 보여주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양 과학의 미래 전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마 이제 오늘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이렇게 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김민경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어쨌든 보면 이제 우리 미래 과학자가 되실 분들에게 뭔가 희망의 메시지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말씀 안 해주셨어도 굉장히 희망적으로 얘기를 하려고는 했는데 실제로 굉장히 희망적이에요. 장세영 교수님도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해양이란 분야가 우주만큼이나 아직까지 좀 미지의 세계고 연구를 해 나가야 할 그런 학문인데 비해서 연구 인력이라든지 우리 지금 전국에 있는 대학의 수나 대학생, 대학원생들의 수를 봐도 아직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앞으로 좀 시간이 지나고 시대가 좀 또 특히 기후변화나 이런 것들이 글로벌한 이슈가 됨에 따라서 해양학 전공 지식을 가진 분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전 세션에 국지연구소 양은진 박사님께서도 많이 얘기를 해주셨고 저도 학위 과정 동안에 국지연구를 주로 하다 보니까 외국의 다른 연구자나 학생들하고 관련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았는데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해서 우리나라가 해양학을 그렇게 막 선두적으로 일찍 시작을 한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인프라라든지 아니면 연구의 수준 또는 뭐 이런 특히 국지연구소에서 생선을 가지고 남극북극을 열심히 오가면서 하는 그런 연구들은 다른 나라 뭐 미국 같은 데서도 펀딩이 없어서 우리는 가다가 중간에 스톱이 되고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서 우리나라가 그런 국제적인 포지션이 굉장히 좋은 위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삼면이 바다이기도 하고 굉장히 우리가 이점이 많은 학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열심히 연구하시고 또 아까 제가 덧붙이지는 못했지만 아무래도 해양이라는 게 전 세계가 연결되어 있는 거다 보니까 우리가 혹시 학부생 여러분들께서 영어 공부를 조금 해두실 수 있으면은 이게 필수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조금의 도움은 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하신다면은 충분히 굉장히 전망 있고 좋은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남들이 할 수 없는 학문이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각 대학의 친구분들이 이렇게 모였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해양학과라는 명목상에 있는 학교가 전국에 한 10개 정도의 대학밖에 안 돼요. 한 400여 개 대학 중에서. 그런 것 보면 이제 분명히 희소성은 있고, 뭐, 바다가 미래다. 뭐, 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들은 말 중에 있지만, 그게 이제 예전에는 그냥 던진 말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은 뭔가, 현재 진행형으로 앞으로 더 가능성이 있던 분야가 아니지 않을까 저도 생각을 합니다. 뭐 말씀하실 게 네, 뭐 짧게 치자면은 뭐 결국 해양학에서 가장 중요한 인프라와 자산은 연구선이 되겠는데요. 저희 기관에는 3대의 대학 연구선이 있는데 그중 2대는 90년대에 건조가 돼서 최근에 이제 제 후속 연구선 이제 건조 계획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규로 새로 연구선이 지어질 텐데 그렇게 되면 또 새로운 인프라가 갖춰지니까 새로운 인력들을 또 고용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특히나 우리나라는 또 저희 기관에서는 또 6,000톤의 인사부부를 가지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6,000톤급 연구선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불과 7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극지연구소에서 제2세민선을 추진하고 있는데 2대 이상의 세민선을 보유한 국가 역시 전 세계에서 10국가가 되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특히나 국내에서는 앞으로 해양학 쪽에서 연구할 수 있는 기회는 정말 많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서 좀 강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인태 박사님께서 오늘 정말 많은 홍보와 이 깨알 정보를 많이 주셔서 개인적으로 참 감사드리고요. 이제 공식적인 마지막 질문이요. 해양학자에게 필요한 자질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거는 대표적으로 저는 박재영 박사님께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보면 우리가 천상 해양인이라고 아까 배 타는 건 전혀 힘들지 않다. 이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박재영 박사님께서 생각하시는 해양학자의 자질이 무엇일까? 개인적으로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지만, 네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해양학자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제 그걸로 밥을 벌어먹고 사니까. 그런데 제가 해양학자의 자질을 갖추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 가장 아무래도 이게 공부다 보니까 엉덩이가 좀 무거워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연을 좀 좋아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해양뿐만 아니라 모든 학문이나 모든 직업에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동료들과 소통은 정말 중요하다. 물론 아주 뛰어나서 혼자 연구하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해양학은 혼자 연구할 수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사선을 탄다. 나 혼자 노를 저어서 하기가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같은 연구자들 그리고 선원분들 그런 분들까지 다 이제 같이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다른 동료들과의 소통 그리고 과학자 간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해양학을 임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뭐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뭐 힘들었던 것들, 그다음에 뭐 이런 걸 다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아무래도 소통 그리고 대화 이것도 뭐 우리가 해양학이라는 것 자체가 절대로 혼자 할 수 있는 학문은 절대로 아니거든요. 협력이 분명히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소통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소통의 어떤 자질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결국 미래 해양학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주신
대표적인 공식 질문 한 10가지는 이 정도로 끝내도록 하고요. 나머지 한 30분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서 자유롭게, 물론 이제 아마 전공적인 부분들도 이제 궁금하신 것도 있을 거고, 또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질문했던 내용 중에 저희가 다 담을 수 없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이 질문을 꼭 해보고 싶다라는 친구들은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여기 계신 교수님들, 박사님들께서 답변을 해 주실 겁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토크쇼 진행하면서 요거 저 교수님께, 박사님께 묻고 싶다 있으시면 공통 질문도 좋고 아니면 콕 찍어서 그분께 질문해 주셔도 좋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대학교에서 석사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류예진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앞에 계신 젊은 과학자 6분 모두에게 공통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앞서 있었던 질문들 중에 힘들었던 순간이나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에 대해 물어보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반대로 이 자리에 젊은 과학자를 대표하여 앉아 계시기까지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경험들을 하셨을 텐데 그중 희열을 느꼈던, 잊을 수 없었던 순간들이나 나 해양학자를 하기를 잘했구나 하고 느끼셨던 순간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어느 분이 다 받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한 2분 정도만 답변해 주시고 또 다른 질문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한두 분 정도 우리 좌장님이 네. 좌장님이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젊은 과학자는 아닌데 네, 젊은 과학자가 아닌데 이제 진행을 했지만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좋은 질문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어떤 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저도 힘든 점이 있었죠. 힘들어서 실질적으로 한 대학원, 제가 석박 통합 과정이었었는데 한 4년 차 정도에 그만두려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만뒀었고, 그러니까 말은 휴학을 한다 했지만 그만뒀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물론 복합적으로 있었겠죠. 근데 이제 아마 이제 대학원생 입장에서 아마 대부분 느끼는 감정 중에 하나가 본인의 첫 번째 어떤 학위 논문이 아니고 SCI 논문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내 연구에서 첫 번째로 어떤 외국의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내 연구 결과들을 보여줄 수 있는 첫 번째가 그 논문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논문이 첫 번째로 나왔을 때 그 논문 쓰는 게 너무 힘들어요. 실질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이게 앞으로 이 평생 어떻게 써야 되나 아마 고민도 많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논문 쓰는 게 너무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논문이 나왔을 때 가장 큰 희열을 느껴서 이렇게 연구를 하면 내 연구 결과를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구나라는 게 이제 첫 번째였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아마 우리 학생께서 이제 지도 교수님이 또 잘 어떻게 지도를 해주시겠지만 본인이 했던 연구 결과들이 결국은 남들한테 인정을 받을 때가 아마 가장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가장 그 학자로서, 그러니까 과학자로서 중요한 것들이 저는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누구한테 내 연구 결과를 말하고 쓰고, 그러니까 말하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논문 발표가 될 거고, 두 번째 쓰는 거는 아까 말한 그 논문 출판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두 부분들이 어떤 내가 연구 결과, 그게 결국은 자신감과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오는 과정은 분명히 힘들고 좌절도 있지만 그거를 뭔가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수준이 됐을 때는 아마 가장 그 연구자로서의 가장 큰 희열이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혹시 박사님도 추가로 답변을 이렇게 해서 답변을 하실 분이 또 계신가요? 네, 우리 교수님. 네. 그냥 저는 김태훈 교수님 말씀에 살짝 덧붙여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연구한 결과물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뭐 논문으로 발표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포스터나 뭐 학회 발표를 하는 것이 저에게도 굉장히 작은 희열이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약간 고난을 거쳐 나가는
제 기준은 조그만 당근 하나씩으로 생각을 하곤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학위 과정 중에도 그렇고 요새도 그렇고 학회 발표할 거리가 있고 기회가 있다면 많이 참석하려고 하는 편인데, 이런 식으로 제가 아무리 좀 밤에 고통받고 논문을 쓰느라고 힘이 들더라도 학회에 가서 발표를 하고 내 발표를 사람들이 알아들어주고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관심을 가져주고 이런 그 비슷한 연구를 하는 해양학자들하고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통해서 아, 내가 좀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구나, 재밌는 연구를 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좀 다시 한번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포스터 발표를 하시면서 좀 희열을 느꼈거나 재미있네 이런 기분이 드셨다면은 해양학자로서 되게 좋은 자질을 갖고 계신, 해양학자뿐만 아니라 학자로서 좋은 자질을 갖고 계신 게 아닐까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문화상품권 우리 지훈한 친구에게 챙겨주시고요. 네, 또 질문이나 조언이나 아니면 고민도 좋아요. 계신 분 있으면 손 들어주세요. 우리 두 분이 함께 손 드셨는데 각각 질문을 함께 듣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실 수 있는 교수님 해주시면 좋겠어요. 질문은 두 분이 함께 각각 듣고 나서 답변하겠습니다. 어디에 누군지도 알려주세요. 우리 네, 마이크 받으셨어요? 네. 네. 인천대학교 해양학과 이혜인입니다. 그 관측을 많이 나가시는데 혹시 관측하면서 기억에 남았던 경험이나 특별히 힘들었던 일 같은 게 있으셨을까요? 아니면 재미있었던 일이나? 네. 자, 옆에 있는 친구도 질문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도 인천대학교 해양학과 유현진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실험실 학부생 일하면서 필드웍을 좀 나가는데 그때마다 멀미가 좀 심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거에 대한 극복 방법이 있는지 좀 간단한 팁을 듣고 싶습니다. 네, 우리 패널들 중에서 요거 답변 내가 해줄 수 있어요. 계신가요? 교수님 부탁합니다. 네. 짧게 대화하겠습니다. 배 타면서 희열을 느끼거나 재미있었던 경험. 제가 박재현 박사하고 2016년 10월달에 같이 배를 탄 적이 있는데요. 태평양에 갔었어요. 그때 일은 많아서 힘들었었는데요. 배 타면 힘든데, 근데 그때 박재현 박사하고 또 다른 친구 세 명이서 밤에 선장님한테 얘기를 하고 갑판에 올라가서 저 위쪽 브릿지 올라가서 누웠어요. 거기서 배 위에 갑판에 누워서 별을 봤습니다. 그때 선장님 마침 불도 좀 많이 꺼주시고 해서 바다 한가운데 서서 밤하늘의 별을, 수많은 별들을 봤던, 그때 제 기억이 맞다면 그때 금성이 달만큼이나 밝게 빛날 수 있구나 라는 걸 그때 처음 봤던 것 같아요. 맞나요? 좋았던 기억은? 네, 그 배멀미는 사실은 누구나 겪는 것 같아요. 저도 배를 타면은 처음에 2-3일 동안 배가 적응하느라 멀미하는데 저는 좋은 멀미약들이 많아요. 그래서 약 먹으면은 멀미는 쉽게 극복할 수 있고요. 좀 제 얘기를 더 덧붙이자면 저는 배가 흔들리기 시작할 때 멀미하고 배가 날씨가 좀 잔잔해지면 잔잔할 때 멀미를 또 합니다. 근데 처음에 한번 멀미할 때 그때만 약을 먹고 지나가서 잘 견뎌내면은 사실 그 다음부터는 그냥 잘 넘어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하다 보면 익숙해지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또 첫 번째 질문도 있었어요. 어떤 분이 답을 해주면 좋을까요? 네, 교수님. 저 같은 경우는 2013년간 국제호텔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남극에 가는 배를 한번 탔었습니다. 물론 가는 길이 굉장히 큰데요. 이동일만 7일, 8일이 걸립니다.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데 관측 일정을 다 마치고 나면요, 약간의 이벤트로 바다에 얼음이 얼어 있잖아요. 그 위에 다 같이 올라가서 기념 촬영을 해요. 바다에 얼음 위에 올라가서. 그리고 저희 때는 얼음이 그렇게 딱딱하지 않아서 못했는데 여러분들께서 꼭 해보셨으면 하는 경험 중에 하나가 다 같이 그 얼음 위에 바베큐 불판을 가지고 가서 삼겹살을 구워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거 한번 나중에 극지 연구를 해보시는 분들은 경험해보셨어요? 네, 그러니까 꼭 한번 경험해보셨으면 하는, 저는 못 먹어봤으니까 꼭 이런 팁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멀미 같은 부분은요, 굉장히 답이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하고요. 안 하시는, 저도 지지난주에 배를 탔는데 저는 살면서 멀미를 해본 적이 손가락 아니고 했는데 정말 심하게 아팠어요. 겨울바다가.
이래서 멀미하시는 분들이 힘들다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몰랐는데 싶었거든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틀 이상은 안 합니다. 이틀만 고생하시면 3일째부터는 적응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꼭 기다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이틀까지는 고생을 하셔도 최대 이틀은 안 합니다. 3일까지는 안 합니다. 멀미 얘기하니까 참 할 에피소드가 많네요. 자, 시간 관계상 이제 질문 하나만 받을 수 있겠어요. 5시 46분이어서요. 질문 하나로 오늘 토크쇼를 마무리할게요. 계신가요? 좋습니다. 우리 남학생에게 마이크 전달해 주시고요. 소속도 얘기해 주시고 질문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대학교 해양학과 한결이라고 합니다. 저는 김인태 박사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아까 이제 빅데이터 잠깐 설명해 주실 때 비전공자가 봐도 이해가 잘 되도록 이제 데이터를 재분류하는 것이 되게 유용하다고 하셨는데 혹시 비전공자가 봐도 이해가 잘 되도록 데이터를 분류하는 것이 해양 데이터가 해양 전공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쓰이는지 궁금하고 또 그것이 어떤 중요성을 띠는지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사실 제가 오해 소지가 있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사실 빅데이터뿐만 아니라 많은 모델 연구의 목적이 저는 그걸 알고 있어요. 많은 변수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 하나를 주인다. 그런 것들이 결국 어떤 가상 시뮬레이션 연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해양 연구가 워낙에 많은, 물론 빅데이터라고 해서 너무나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 이 환경 요소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 아니면 어떤 이 변수와 가장 상관관계가 좋은 것 같다. 이렇게 변수를 줄여나가는 데에서 그것들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거였거든요. 우리가 모든 학문을 다 공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비전공자라고 표현을 드린 부분은 나는 이 변수가 어떤 중요성을 가지는지 잘 모르겠어. 그렇지만 이 데이터 가공을 해보니까 이 변수가 중요한 것 같다. 따라서 내가 이거에 대해서 비전공자지만 이거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성이 생기겠다. 이렇게 많은 자료 중에서 중요성을 추리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에서 제가 제 생각을 전달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물론 제가 제 초보자인 입장에서 설명을 드려서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비전공자의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비과학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전공하지 않은 분야지만 이 요소가 중요한 것을 찾아가는 과정이 더 용이해질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답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저희가 오늘 토크쇼 2시간 동안 이렇게 좌장님과 패널 분들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김태용 교수님을 비롯한 패널 분께 박수로 우리 감사한 마음 전할까요? 고맙습니다. 네, 무대 아래.